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재원이 있냐. 그렇죠. 예,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고요. 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돈 다 퍼주고 나면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돈이 있고요.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라고 그러셔서. 돈은 우리나라가 1년 GDP가 1,900조 원이에요. 1,900조 원이란 돈은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1,900만 원도 지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1,900조 원? 네.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 공동체가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 정치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위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뭔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법제도를 지키면서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인 거거든요. 1,900조 원. 그 중에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뽑고 이 체제를 같이 만든 국민들에게 그래도 몫이 좀 있지 않냐. 이게 기본적인 기본소득의 생각이거든요. 1,900조 원 안에서 우리 몫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중에 10%가 모두의 몫이라면 국민 모두에게, 아기부터 어르신 모두에게 월 30만 원씩 평생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10%라면. 거기서 뭐 20%를 늘린다면 월 60만 원이 되고요. 5%를 줄인다면 월 15만 원이 돼요. 그걸 놓고 토론을 하면 된다.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미국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후손에게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미국에게 굉장히 큰 채권 국가예요. 모든 나라에게 대부분 채권 국가입니다. 네. 우리가 돈을 빌리는 대상은 유일하게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채를 사가지고 우리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정부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후손이 파산을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그 빚을 받을 사람들도 우리 국민, 우리 후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특히 지금 기본소득제는 대부분의 주장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세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로 어쨌든 안 넘어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100분 토론 같이 되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국가 채무 비중. 국가 채무 비중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걸 선택해서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약하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쓴 돈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오히려 경기 부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중은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중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위험하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데 요즘. 옛날에 그 갈릴레이가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공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천동설, 지동설 제가 그런 급은 저는 유발 하라리 급은 아니고 갈릴레이 급도 아니지만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동설 먼저 알았을 수는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분도 은근히 자뻑이 있는 편이에요. 갈릴레이 쓰고 오잖아요. 전 갈릴레이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죠? 유발 하라리까지 가는. 공감이 된다는 거. 네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 이 국가 채무라고 나오는 채무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예컨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같은 데서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연금 드려야 돼요. 퇴직하시면. 그건 부채죠. 그것도 회계상 부채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부채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수치들을 인용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막 얘기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한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자식 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서 돈을 100만 원 빌려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5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는 채무가
100만 원 있는 거죠. 근데 이 채무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채무는 아무리 있어도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채무를 진다거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펀드 가입자, 펀드 가입하시면 이제 거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그 채권 중에 국채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펀드 가입한 분 계시면은 국가에 대해서 지금 채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 펀드가 국채를 샀으니까 우리 정부의 국채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나중에 그걸 정부가 갚아드릴 거예요.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무 때문에 망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걸 근데 다 잡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정부가 펑펑 써가지고 나중에 지급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까 그 경우에 아빠가 엄마 보러 돈을 그런 달래. 거죠. 그러면 엄마 망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갑자기 용돈 준 걸 네. 달라고 해야 돼요. 그걸 왜 걱정하죠? 왜요? 지금 국민들은 그 시나리오에서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아이들. 엄마와 아이들이 국민들인데 아빠가 망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빠가 엄마 보러 네. 돈을 갚으라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다시 갚으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지금 돈을 빌려와서 제가 정 교수님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와서 저기 제동 씨한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용돈으로. 용돈 줬어요. 근데 갚으라고 하시잖아요. 갚으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갚으면은 내가 벌어서 갚거나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갚으면 이제 채무 관계는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못 갚으면 저는 파산하지만 이 경제 안에서 이 경제 자체는 파산하진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누군가가 파산하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숫자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답답한데 답답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책에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냥 이야기,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걸로 종합해 볼 테니까 틀린 점이 있으면 잡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가정은 현재는 어쨌든 깨지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만약 판단하자면 국가는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GDP 1900조를 창출해내는 것 중에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정부와 가계, 기업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 빌려와서 우리 가게에 주거나 또는 미국에서 빌려와서 옆집 아저씨한테 빌려온 거면 이걸 돈을 갚아야 되면 우리 가족 전체가 파산이 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가정 자체는 어쨌든 전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 가계, 기업이니까 여기 안에서 돌고 도는 채무는 걱정할 필요가 지금 숫자로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뭐 엄마가 갚으면 어떻게 아빠가 그건 이제 지금 실제 가정에서 뭐 아이들이 클럽에 가는 수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도박을 예를 들면 뭐 아빠라고 치고 뭐 한다든지 이래서 가게가 파산되는 그런 가정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그렇죠. 비율을 그렇게 든 거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당장 어디에서 갚아라 하면 후세대든 누구든지 갚아서 정부는 파산나고 연금을 못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소득이 지급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고 경제활동이 있어서 다시 국가로 돌아오고 일정 부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봐주면 좋겠다. 국가 채무가 정말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못 들어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살펴보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우리나라 국채 90%가 내국인 소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채무를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그건 있어요. 벌어오긴 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냥 자녀들이 용돈 받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돈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가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활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그걸 오히려 사실 중요하게 많이 얘기해야 돼요. 맞네요. 근데 활동을 할지 안 할지는 아까 지금 정재승 교수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말로 돈을 버는 그 시장을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사실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만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네. 그런 노력들을 국가가 해야죠. 네. 그 뭐 앞으로 향후 적어도
북한 국경 정도를 통과만 할 수 있다면 네. 통하는 시대만 될 수 있다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개념 정리가 조금 되면 저희들이 뉴스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저 들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한두 번 좀 그래도 책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뭘 들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나 잘한다. 좀 되게. 책 우리 이제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네. 듣기만 하더니 네. 이제 책을 완성하고 나니까 네. 우리를 가르치네. 그 저자명에 처음 나온다고 굉장히 거들먹거리네. 점들에게. 저 다음 달에 유발 하라리 교수님하고 책 쓰려고요.